베트남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처럼 될 거라고 믿고 계신다면 그 기대부터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QQQ가 담고 있는 기업들과 베트남이 지금 서 있는 자리의 차이는 단순한 성장률 차이가 아니라 성장의 질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QQQ, QLD, TQQQ 같은 자산을 붙들고 시간이 자기 편이 되게 만드는지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숫자만 봅니다. 베트남 성장률이 높다. 공장이 몰린다. 인구가 젊다.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투자에서 진짜 봐야 할 건 성장률이 아니라 그 성장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나라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남이 공장 깔아주고 남이 기술 쥐고 있고 남이 빠지면 같이 꺼지는 구조냐, 이걸 봐야 합니다. 베트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극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쟁 직후 폐허였고 계획 경제로는 답이 없었고 인플레이션은 폭발했고 국민 다수가 빈곤선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1986년 도이머이 이후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죠. 싸고 성실한 노동력, 정치적 안정성,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기지라는 위치, 여기에 미중 갈등까지 겹치면서 베트남은 공장 국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삼성, 나이키,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몰렸고 수출은 급증했고 숫자는 정말 화려해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와, 이렇게 성장하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겠네. 그런데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베트남의 성장은 베트남이 만든 성장이 아니라 외부 자본과 저임금이 만든 성장입니다.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자기 기술로 일어난 게 아니라 남의 기술을 빌릴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서 커진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저임금으로 올라가는 나라는 반드시 어느 순간 벽을 만납니다. 인건비는 오르기 시작하고 이제 더 이상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싸졌다고 해서 기술 강국도 아닙니다. 인프라는 어느 정도 깔렸지만 세계를 흔들 만한 원천 기술도 없습니다. 자국 대표 기업이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애매한 나라가 됩니다. 싸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 상태. 이게 바로 중진국 함정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중진국 함정은 속도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길이 끊겨 있는 거예요. 9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려면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땀으로 올라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술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공장으로 벌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플랫폼과 특허와 소프트웨어와 설계 능력으로 벌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남이 준 주문서로 먹고 살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남이 따라오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QQQ가 왜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QQQ 안에 담긴 기업들은 싸게 만드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사람을 갈아 넣어서 돈 버는 기업이 아니라 기술과 네트워크와 생태계로 돈 버는 기업들입니다. 누군가는 생산기지를 찾고 누군가는 생산 방식을 바꾸고 누군가는 칩을 설계하고 누군가는 클라우드를 깔고 누군가는 AI 모델을 만들고 누군가는 운영체제를 장악합니다. 베트남이 아직 1단계에서 허덕이는 동안 QQQ의 핵심 기업들은 이미 3단계 혁신의 구간에서 세계의 불을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트남이 아무리 열심히 공장을 돌려도 그 공장을 움직이는 핵심 장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운영 생태계의 과실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미국의 초대형 기술 기업으로 흘러갑니다. 즉, 겉으로는 신흥국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수익의 상단은 혁신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성장률만 보고 박수치면 안 됩니다. 돈의 최종 도착지를 봐야 합니다. 베트남의 가장 큰 한계는 여기입니다. 전자제품 수출의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현지 기업 다수는 핵심 부품이나 핵심 기술이 아니라 2차, 3차 협력 업무나 보조 서비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이 생산기지지 부가가치의 중심은 밖에 있습니다. 그나마 자국 대표 민간기업도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고 자동차에서도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간단합니다. 그 나라가 앞으로 어디서 돈을 더 벌 건데요?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데 다음 카드는 뭔데요? 이 질문 앞에서 답이 흐려지면 그 성장은 무섭도록 취약한 겁니다. 더 냉정하게 보면 과거처럼 외국 기업이 기술을 슬쩍 남겨주고 현지 기업이 그걸 흡수해서 커지는 시대도 아닙니다. 예전엔 생산기지가 기술 사다리 역할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심 기술 이전을 원천적으로 막습니다. 공장은 들어오지만 두뇌는 안 줍니다. 일자리는 주지만 주도권은 안 줍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땀은 자국민이 흘리는데 미래를 여는 핵심 자산은 밖에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R&D 투자 비중도 낮고 고급 인재풀도 얇고 대학 진학률도 높지 않고 개발 인력도 부족합니다. 더 아픈 건 유능한 인재일수록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미국이 더 좋은 보상, 더 좋은 환경, 더 큰 기회를 주는데 굳이 남아있을 이유가 약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남는 건 무엇입니까? 비싸진 노동력, 약한 기술력, 그리고 더 강해진 외부 의존입니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이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은 늘 땀 흘리는 곳이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곳으로 부가 이동합니다. 공장을 돌리는 나라보다 공장을 바꾸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더 강합니다. 생산량이 많은 곳보다 생산 방식의 규칙을 정하는 쪽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늘 그쪽에 더 높은 밸류를 줍니다. 그래서 QQQ는 단순히 기술주 묶음이 아닙니다. 혁신의 상단을 먹는 구조에 올라타는 수단입니다. 그러면 QLD와 TQQQ는 무엇이냐? 같은 방향성에 더 강하게 베팅하는 도구입니다. QQQ가 나스닥 100의 기본 엔진이라면 QLD는 그 가속 페달을 더 밟는 방식이고 TQQQ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지성으로 들이대는 게 아니라 왜 이 자산이 장기적으로 강할 수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미국이 좋아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냥 기술주가 멋있어 보여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저임금 제조에서 고부가 혁신으로 돈의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베트남처럼 성장률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게 더 큰 기회 아닌가요?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성장률과 투자 수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장률이 높아도 그 과실이 외국 기업으로 빠져나가면 그 나라 전체 뉴스는 좋아도 투자자는 생각보다 못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률이 폭발적이지 않아도 부가가치의 핵심을 쥔 기업은 엄청난 복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사야 합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럼 베트남은 끝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트남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생산기지 역할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나 대만처럼 기술 강국, 혁신 강국으로 점프할 가능성을 너무 낙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장과 도약은 다릅니다.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그 나라가 반드시 선진국 루트에 올라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이해해야 왜 QQQ, QLD, TQQQ 같은 자산이 장기적 관점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선명해집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세상은 늘 화려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 새로운 성장국가, 다음 중국, 다음 기회. 그런데 부자는 표면의 서사를 쫓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누가 그 돈의 가장 두꺼운 조각을 가져가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지 봅니다. 결국 시장에서 큰 부는 열심히 일하는 곳보다 열심히 일할 필요를 줄여주는 기술을 가진 쪽에 쌓입니다. 싸게 만드는 쪽보다 없어서는 안 될 시스템을 만든 쪽에 쌓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투자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성장률에 감탄할 게 아니라 어느 나라와 어느 기업이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지금 글로벌 자본은 여전히 혁신의 중심으로 몰립니다. AI, 반도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데이터 센터, 자동화, 네트워크 인프라. 이 모든 흐름의 한가운데 있는 자산이 QQQ이고 이 흐름에 더 강하게 올라타려는 선택지가 QLD와 TQQQ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QLD, TQQQ는 흔들림이 큽니다. 특히 TQQQ는 멘탈이 약하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나는 왜 이 자산을 들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설명이 성장률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와야 합니다. 베트남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싸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위로 가는 쪽은 남이 못 만드는 걸 만드는 쪽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언젠가 벽을 만납니다. 몸값은 오르는데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도 중진국 함정에 빠집니다. 예전보다 돈은 좀 벌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하는 상태.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내 노동만 파는 삶에서 혁신과 자본의 편에서는 삶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산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QQQ를 알아야 하고 QLD를 이해해야 하고
TQQQ의 위험과 힘을 동시에 공부해야 합니다. 돈이 어디에 붙는지 아는 사람이 결국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남의 공장이 많은 나라를 보고 흥분하기보다 남의 공장 위에서 질서를 만드는 기업을 보셔야 합니다. 남이 일하는 현장을 보지 말고 그 현장을 설계하는 기술을 보셔야 합니다. 남이 잘 나간다는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누가 그 성장의 열매를 가져가는지 끝까지 추적하셔야 합니다. 그 습관이 생기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뉴스의 화려함보다 구조의 냉정함이 보이고 유행보다 복리가 보이고 단기 소음보다 장기 방향이 보입니다. 결국 베트남 이야기는 베트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저임금 성장의 편에 설 건가요? 혁신과 기술의 편에 설 건가요? 당신은 남이 만든 판에서 일할 건가요? 판을 만든 기업의 주주가 될 건가요? 당신은 성장률 기사에 감탄할 건가요? 아니면 QQQ, QLD, TQQQ 같은 자산을 통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선점할 건가요? 부는 늘 눈에 띄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에 잘 안 띄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읽는 사람이 결국 앞서갑니다. 베트남의 한계는 우리에게 매우 선명한 교훈을 줍니다. 싸게 만드는 시대는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나 세상을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똑똑하게 바꾸는 기술의 시대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붙들어야 할 건 바로 그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